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오늘부터 우리 12주간 2013년도 유특, 초특, 중특 기출문제 2014년부터 2024년까지요. 총 12개 연도입니다. 세어보시면 12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주 동안 그거 할 건데 순서는 유, 초, 중 그렇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미리 말씀드리면 유아특수, 그러니까 유아특수의 문제 있죠. 유아특수만의 문제는 선생님 그냥 답만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특수에서는 특히 교육과정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교육과정 문제는 지금 아직은 초등생들도 그렇고 중등생들도 그렇고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일단 제가 답은 거의 15년도로 문제를 변형시키고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특수 교육과정 문제랑 중등특수 교육과정 문제는 15년도 교육과정 2015 개정특수 교육과정으로 선생님 수정해서 문제를 만들고 답을 달았다고요. 거기 빗대서 달았다고. 그래서 중등생들 그렇고 초등생들 그렇고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21호. 그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려봐도요. 이제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문제가 나오면 22 교육과정으로 선생님 바꿔서 답단의 연습을 해야 돼요. 중등생들은 지금 기본교육과정 안 들어가고 총론만 하잖아요. 그래서 총론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22 총론으로 바꿔서 답을 다는 형태로 선생님들이 좀 연습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은 15로 달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유아특수 문제는 저희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유아특수 그들만의 문제예요. 그리고 초등에서 교육과정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등에서도 2015 교육과정 문제는 건드리더라도 다른 교육과정 문제, 뭐 예전 거, 2010년, 11년 예전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별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공부가 뒤죽박죽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하나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답이 그 시대 때,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서는 그게 답이었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근데 학문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학문이 벌써 10년 이상 발전했잖아요. 그럼 10년 이상 발전한 학문에 빗대서 지금 바라봤을 때, 지금 2014년도에 바라봤을 때, 2013년도 그때는 답이지만 지금은 답이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답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행동계약에 나오는 기본 요소들. 옛날 답은 5개, 6개, 7개였어요. 5개, 6개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4개, 요소가 4개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바뀐 것들은 바뀐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답으로. 또 특히 상황 이야기에서 문장 형식이요. 문장 형식은 그래 아저씨가 쓴 거에서 2015년도 기준으로 문장 형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새로 바뀐 걸로. 자, 그러면 정리하면 유아특수 문제는 건너뜁니다. 초등특수 문제 중에서 교육과정 문제도 건너뜁니다. 그거는 제가 답에다가 2015로 바꿔서 수정해서 해놨으니까 그걸로 체크하시면 되고, 중등 같은 경우도 2015 총론 문제는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2015 기본교육과정 문제는 안 다루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올 확률이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은, 초등생님들, 중등생님들은 옛날 교육과정 문제는 지금 2022 개정특수교육과정으로 선생님 수정해서 문제를 바꿔보고 답을 달아보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외 전공 문제 중에서도 옛날에는 맞지만 지금 학문이 발전한 상태에서 새로 답이 추가되는 거, 새로 답이 바뀐 거는 학문이 발전한 형태 지금의 답으로 선생님 다 수정하고 보충하고 포함시켜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3년도 유아특수, 자, A형 보겠습니다. 13년도 유아특수 A형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 제가 문제를 푸는 방식대로 선생님들도 한번 같이 연습을 해 주십시오. 선생님들만의 고유한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존중하지만 제가 문제 푸는 방식대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리고 또 문제를 푸실 때요. 지문에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밑줄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나 이런 내용에서 중요한 키워드 밑줄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에서, 질문 자체에서 뭘 물어보는지, 중등 같은 경우는 작성 방법, 초등이나 유아 같은 경우는 옆에 1번, 2번, 3번 있는 거, 거기서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지 밑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문제 풀면서 밑줄 쳐야 됩니다.
밑줄 치고 별표하시고 그리고 키워드가 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도별을 할 때는 선생님 각 장애 영역마다 연결해서 선생님 무한정 뻗어나갈 겁니다. 무한정 뻗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떤 거는 딱 그 한정적으로 그 안에서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의 특성마다요 변형시키고 응용시키고 다른 장애형이랑 엮어서 무한정 뻗어나가면서 선생님들이 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까지 가능하게끔 선생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선생님들이 이는 적어 좀 해주십시오. 제가 공부하면서 임용 공부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예습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특히 기본 이론 할 때 얘기 안 해요. 근데 이거 연도별 할 때는 예습하셔야 됩니다. 뭐 미리 풀어보세요. 미리 풀어보시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답 체크하고 그리고 미리 풀어보면서 서술형 용어는 상관없어요. 용어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저 서술형 문장으로 쓰는 답들 중에서 아 나는 이게 답인 것 같은데 한번 첨삭하고 싶으시면 선생님 게시판에 올리십시오. 그러면 그 답에 대해서 첨삭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쓴 답이랑 제가 제시한 답이랑 서로 너무 다를 때 나는 이것도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은 올리시면 제가 해드린다고요. 자,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자, 먼저 다음 가는 영진이의 행동목표와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계획 일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동목표 밑줄입니다. 그리고 긍정적 행동지원 밑줄입니다. 그리고 밑에 문제행동 관찰기록이죠. 관찰기록, 문제행동 관찰기록지 밑줄입니다. 그러면 문제행동 관찰기록지니까 얘는 선생님 직접 관찰이라고 보셔야 돼요. 직접 관찰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문제행동 관찰기록이라고 했으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파악하셔야 되냐면 행동의 6가지 차원이 있죠. 행동의 6가지 차원을 관찰한 직접 관찰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거 있어요. 나중에 뒤에 저기 나올 건데 직접 관찰력. 직접 관찰은 선생님 2개로 빼셔야 돼요. 어떻게 빼냐면 문제행동의 기능평가를 위한 직접 관찰. 문제행동의 기능평가를 위한 직접 관찰. 그거 있잖아, 선생님. 일화 기록이라든지 ABC 관찰 기록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문제행동 기능평가를 위한 직접 관찰이고 그거 말고 행동의 6가지 차원에서 하는 직접 관찰. 사건 기록부, 시간 측면에서 관찰하는 거, 빈도 측면에서 관찰하는 거. 나중에 뒤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선생님들 기억해야 될 거는 행동의 관찰 기록은 2개로 빼라. 문제행동의 기능평가를 위한 직접 관찰과 그리고 행동의 6가지 차원으로 하는 직접 관찰 그 2가지가 있다. 일단 그렇게 빼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이요. 메이거의 행동적 목표 진술 방식. 행동적 목표 진술 방식. 그냥 행동 목표요. 목표 행동 진술 방식 똑같습니다. 거기서 목표 행동 1과 2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가에 보면 행동 목표에서 왼쪽에 행동 목표에서 1. 자, 컴퓨터 시간 내내 3일 연속 바르게 행동할 것이다. 거기서요. 바르게 행동할 것이다. 밑줄 그어보세요. 그 다음 2번째. 쉬는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 친구의 손등을 때리는 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밑줄요. 행동 목표나 목표 행동 진술할 때는요. 그 행동이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들입니다.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들. 그러면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들이라는 얘기는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고 관찰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는 행동들은 조작적 정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르게 행동할 것이다. 그 바르게란 단어는 선생님 추상 용어잖아요. 얘는 관찰할 수 없잖아요. 바르다는 걸 어떻게 기준 잡을 건데. 그죠? 그 다음에 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얼마만큼, 어느 수치로, 어떤 기준으로 감소할 것인지 없잖아요. 그래, 이 2문장이 잘못된 겁니다. 해설서 바로 보시면요. 행동 목표 1에서 바르게 행동할 것이다. 거기. 자,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용어를 사용해서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답을, 이유를.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용어를 사용해서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없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 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얘는 그냥 두 번째 답이요. 수행 수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제시되지 않았다. 아니면 행동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얘는 선생님 답 쓰기 어렵잖아요. 뽑아내기가.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선생님들한테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요. 수행 수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명시란 단어가 어려우면 선생님 제시란 단어로 바꿔버리십시오. 문제랑 해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오른쪽에 행동의 조작적 정의가 있어요. 그거 한 번만 봐주시고요. 행동의 조작적 정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행동이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6쪽이요. 6쪽 넘기시면 행동의 6가지 차원에서 빈도, 지속시간, 반응시간, 위치, 형태, 강도 이렇게 6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행동이 6가지 차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동은 이 6가지 차원으로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다고요. 이게 돼야 된다고. 그리고 바로 밑에 행동목표 세우기에서 오른쪽 보면요. 행동목표 구성 총 4가지입니다. 학습자, 조건, 기준, 행동.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 조심하십시오. 행동목표 구성은 요소가 4가지입니다. 학습자, 조건, 기준, 행동. 그런데 만약에 개별화 교육계획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가 빠져도 괜찮나요? 학습자가 빠지면 되지. 개별화 교육 목표 자체가 뭐예요? 길동이 거잖아요. 철수 거잖아요. 영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화 교육 목표에서 행동 목표를 세운다. 장기 목표, 단기 목표를 세운다 할 때는 학생 이름이 빠져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개별화 교육 목표 자체가 길동이 거니까. 대신에 조건, 기준, 행동 이 3가지는 들어가야 되죠.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시 문제로 출제가 됐다고요. 기출문제로 출제된 겁니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행동 목표는 학습자, 조건, 기준, 행동 4가지인데 개별화 교육계획에 학습 목표, 행동 목표를 세우라고 할 때는 학습자, 아동의 이름이 빠진다. 왜? 개별화 교육이 그 학생 거니까. 길동이 개별화 교육계획에서는 길동 이름 빠지면 되잖아요. 자, 일단은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2번 봅니다. 자, 가에서 교사가 영진이의 표적 행동 발생 전에 기억과 같은 보편적 중재를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 자, 그럼 보편적 중재 밑줄 긋고 목적 밑줄 긋고. 그러면 보편적 중재는 선생님 문제 행동의 예방을 위한 겁니다. 문제 행동의 예방. 이거 문제 가져가야 돼요. 보편적 중재는 총 3가지잖아요. 그죠?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그 제목 자체부터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잖아. 그리고 보편적 중재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보편적 중재는 긍정적 행동 지원 다시 할게요. 긍정적 행동 지원 자체가 뭡니까? 문제 행동의 예방입니다.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그리고 여기서 보편적 중재라고 때린 거는 모든 학생입니다. 모든 학생. 자, 모든 학생. 그럼 목적 봅시다. 중재계획. 자, 바른 행동을 할 때마다 중재기 1번 문제 볼게요. 바른 행동을 할 때마다 칭찬과 함께 스티커를 준다. 바른 행동을 할 때마다 칭찬과 함께 스티커 준다. 이거 가지고 선생님 아직은 저거라고 얘기 못해요. 저거 토큰 경제라고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1번에 바른 행동을 할 때마다 칭찬과 함께 스티커 준다. 이 문장 가지고는 토큰 경제라고 말 못한다고요. 아직은. 만약에 뒤에 문장이 하나, 이게 토큰 경제가 되려면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일정한 양의 스티커를 모으면 나중에 좋아하는 뭔가와 교환해 준다.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토큰 경제가 되지만 이 문장 하나 가지고는 토큰 경제랑 할 수가 없다고. 그냥 단지 칭찬이라는 사회적 강화와 스티커라는 물질적 강화를 준다. 그 정도만 할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거 뭐뭐 할 때마다 밑줄 치고 별표 3개. 뭐뭐 할 때마다 강화를 주고 뭐뭐 할 때마다 좋아하는 스티커를 주면 얘는 무슨 강화 계획입니까? 연속 강화 계획이죠. 그러면 1번에 연속 강화 계획을 했다는 얘기는 곧 바른 행동을 얘는 지금 처음 배우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하세요. 연속 강화 계획을 했다는 얘기는 그 행동할 때마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습득 단계라고요.
행동의 습득 단계. 그러면 얘는 지금 바른 행동을 처음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연속 강화 계획이 들어왔으니 그러면 선생님은 어디까지 정리해야 된다? 연속 강화 계획의 문제점 정리해야 됩니다. 뭐 강화의 포만 아니면 강화의 의존성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로 빠진다? 간헐 강화 계획으로 빠진다. 그러면 간헐 강화 계획도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시간, 빈도, 그리고 지연 있잖아요. 그 세 가지까지 선생님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만 제목이라도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기억. 쉬는 시간 컴퓨터 사용 순서와 개인별 제한 시간에 대한 규칙을 학급 전체, 거기 네모, 학급 전체 학생에게 수업을 마칠 때마다 가르친다 라고 됐습니다. 자, 그럼 보편운동의 목적 해설서 가겠습니다. 자, 학급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요. 모든 학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문제행동의 예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가장 완벽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급 규칙을 통해서 문제행동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그거보다요, 그 두 번째, 모든 학생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친다. 이 두 개보다는 밑에 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보편적 중재를 제공한다. 이게 가장 좋은 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 중재의 목적을 쓰라고 할 때는 키워드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모든 학생, 그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학생. 목적이 뭡니까? 문제행동의 예방. 이 두 개의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보편적 중재를 제공한다.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좀 더 심플하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쓰든지요. 근데 여기서요, 선생님 바로 밑에 거 보십시오. 이 문제를 약간 좀 응용을 해볼게. 자, 보편적 중재 차원에서 선생님, 보편적 중재 목적을 두 가지 측면, 예방적 접근 측면과 보편적 중재 측면에서 답을 쓰세요 라고 선생님 문제가 발전될 수가 있어요. 응용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방적 접근 측면에서는 학급 규칙을 제시해서 문제 행동의 새로운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예방적 접근 차원에서 이렇게 답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보편적 중재 차원에서는 학급 규칙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칠 수 있다. 이것까지 선생님 뽑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까지 확장을 시키냐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예방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총 3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세 가지 다 예방적인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예방적 접근, 그리고 그다음 중재 측면에서 접근, 그리고 대상까지 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선생님 그렇게 간단하게 표로 하나 정리하십시오. 거기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관찰 방법을 쓰고 끊어요. 자, 관찰 방법 밑줄. 관찰 방법 봅시다. 자, 친구의 손등 때리는 행동을 관찰할 건데 가만히 봤더니 행동 발생 표시, 발생 동그라미, 총 발생수, 발생 동그라미, 비율 동그라미. 그러면 발생한 횟수, 발생한 빈도를 측정한 거네. 그죠? 그럼 빈도기록법, 사건기록법이지. 횟수 빈도를 측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도기록법, 사건기록법이 답이 되죠. 자, 그리고 나에서 관찰 결과를 비율로 요약하면 좋은 점, 비율로 요약하면 좋은 점, 밑줄, 비율로 요약하면 좋은 점, 밑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거랑 똑같이 된다고요. 지속시간 관찰 기록에서 지속시간은 저거 나오잖아요. 지속시간 100분율 나오잖아, 선생님. 그럼 지속시간 100분율로 환산하는 혹은 그러니까 지속시간 100분율로 환산하는 이유, 100분율로 환산하는 이유를 쓰세요.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자, 비율로 요약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해설서 보십시오. 동일한 시간 단위로 환산해서 비교가 가능하다. 혹은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반응의 횟수를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두 번째, 비율은 전체 기에 걸쳐 매 기마다 관찰한 시간이 다를 때 행동의 양을 일정한 척도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관찰한 시간이 다를 때 행동의 양을 일정한 척도로 바꿀 수 있다. 지금 읽어드린 문장 요것만 해도 외우세요. 관찰한 시간이 다를 때 행동의 양을 일정한 척도로 바꿀 수 있다. 요거라도 외우세요. 자, 그리고 비율은 조심해야 될 것 선생님. 정확도, 숙련도에 대한 정보 제공한다. 그러면요. 문제를 선생님이 어렵게 내면 이렇게 돼요. 사건 기록법을 통해 관찰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정확도와 숙련도, 정확도와 유창성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요. 자, 사건 기록법, 빈도 기록법으로 관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관찰한 내용을 반응의 정확도 혹은 정확도 숙련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을 비율로 환산한다. 비율로 고친다. 그렇게 답을 쓰면 된다고요. 그래서 비율 맨 마지막 거 꼭 기억하시라고요. 비율은 반응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숙련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요거 가지고 선생님 문제 나올 수 있다고요. 아니면 거꾸로 물어볼 수 있다니까. 자, 이거 볼게. 여기 나와 있는 거 비율에서 알 수 있는 정보 두 가지 쓰세요 하면 정확도, 숙련도. 여기서 이제 문제 행동이지만 만약에 긍정적 행동이라고 선생님 바꿔보자고. 그러니까 나의 문제 행동 관찰 기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행동, 긍정적 행동을 대한 관찰 기록지라고 하자고. 뭐 인사하기 하자, 인사하기에 대한 관찰 기록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횟수를 구했어. 그리고 비율까지 뽑아냈어. 그러면 이 새로운 행동 혹은 바람직한 행동, 인사하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두 가지 쓰세요 하면 뭐 쓰면 되냐고요? 정확도와 숙련도 써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기억하라고요. 비율, 정확도, 숙련도 마지막 문장 기억해달라고. 얘는 문제가 새롭게 나오면요 많이 틀릴 수 있어요. 문제 그렇게 하나 더 응용했습니다. 자, 해설서는 선생님 제가 꼼꼼하게 못 읽어드립니다. 그건 양해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지금 체크해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만 보지 말고 선생님 해설서에 있는 내용들은 다 꼼꼼하게 선생님 체크하십시오. 이거 요약 정리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 7쪽에 선생님 학급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중재, 거기 규칙, 절차, 연상자료 한 장 넘기면 규칙과 절차의 적용 이렇게 네 가지 나오잖아요. 얘가 뭐냐면 객관식 문제에 있는 거예요. 중등 객관식 문제. 그래서 중등 객관식 문제인데 그 문제가 계속 찜찜하게 남아요. 언젠간 한번 나올 것 같아. 만약에 나온다면 뭐가 나오냐면 연상자료가 나올 겁니다. 7쪽의 연상자료. 연상자료는 크게 두 가지 생각하세요. 시각적 연상자료, 청각적 연상자료. 한 번만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요. 정리 안 해도 돼요. 뭐만 기억하시냐면 학급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규칙, 절차, 연상자료, 규칙과 절차의 적용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나온 다음에 연상자료가 나올 거라고요. 시각적 영상자료, 청각적 영상자료. 자, 그리고 사건기록법. 자, 사건기록법 이제 8쪽에 사건기록법이 있습니다. 사건기록법 꼭 선생님 장점, 단점, 절차까지, 개념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2번. 자, 2번. 가는 영어의 특성이고 나는 영어를 지도하기 위한 교사가 나눈 대화입니다. 여기 지문에서는 볼 건 없어요. 그리고 문제 나오면요 항상 학생 특성 나오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학생 특성이요. 학생 특성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기 전에. 항상 먼저 학생의 특성 체크하고 그 다음에 문제 들어가는 겁니다. 유, 초, 중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보겠습니다. 생활연령 6살. 선천성 청각장애입니다. 선천성 청각장애. 근데 수술 전 평균 청력 역치가 오른쪽 90, 자 왼쪽 90입니다. 수술 전 평균 청력 역치, 청력 역치 다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평균 청력 역치, 평균 수능 역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른쪽 90, 왼쪽 90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거의 농에 가깝잖아요. 그죠? 91dB 이상은 농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100dB 듣고 130dB인데 왜 91dB 이상이 농이에요? 사람이요.
사람이 물론 저기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예외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이요 소리를 낼 수 있는 데시벨이 90이에요. 90 최고치가 맥시멈이 90 이상은 사람이 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90데시벨 이상을 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오른쪽 왼쪽 둘 다 거의 농에 가깝다고 봐도 되잖아요. 아니면 농이라고 봐도 되고. 그런데 투자할 때 오른쪽 귀에 인공화우를 했습니다. 오른쪽 동그라미 인공화우 이식수술 밑줄. 그랬더니 기억을 봤더니 자 왼쪽 귀에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그럼 왼쪽 귀는 선생님 쓰세요. 몇 데시벨입니까 지금? 90데시벨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른쪽은 교정 수능 청력해서 35데시벨. 교정 수능 청력 이거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 안경 낀 선생님들은 금방 이해할 거라. 나은 시력, 안경 벗은 시력, 교정 시력, 안경 낀 시력. 그러면 여기서도 교정, 수능 청력, 손실, 평균, 교정 청력 이게 뭐예요? 인공화호를 통해서 좋아진 청력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은 35잖아. 맞나요? 오른쪽이 인공화호 했으니까 오른쪽이 35. 그러면 한쪽은 거의 농 수준이고 한쪽은 청력 손실이 있네. 그렇게 심하지 않아도 청력 손실이 있네. 어차피 정상은 아니잖아. 그러면 편측성 아니에요? 편측성 난청과 같은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죠? 그럼 편측성 난청이라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K-위스크 3 우리는 포로 갑니다. 포로 해도 뭐 동작성 지능 지수 90이면 뭐 평균에서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지? 그러면 이거 이제 K-위스크 나왔으니까 요거까지 가야 됩니다. 자, K-위스크는 평균 100에 편차 15를 씁니다. 평균 100에 편차 15. 그러면 그걸 능력 지수, IQ 점수 해서 평균 100에 편차 15. 그리고 사회성도 지수 85니까 얘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자, 기억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 한 거 있어요. 기억. 편측성 난청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 그 제일 쉬운 건 이거죠. 음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 그죠? 자, 오른쪽 봅니다. 소리의 해설 봐요, 해설. 소리의 위치나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소음 속에서 어음을 잘 인지하기 어렵다. 소음 환경에서 말소리 이해하기 어렵다. 소리의 근원을 알아차기 어렵다. 소리의 방향을 인지하지 못한다. 화자가 손상 입은 귀 쪽에서 말할 때 듣기 어렵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말하면 듣기 어렵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5개. 밑에 화자가 손상 입은 쪽에서 말하면 듣기 어렵다. 그거 빼고 그 위에 거. 얘는요. 중추청각 처리장애 애들하고 특성이 유사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중추청각 처리장애랑 유사하다라는 거. 왜 이거 있잖아, 선생님. 중추청각 처리장애는 수능 청력 검사는 뭐예요? 정상이잖아. 근데 어음 명료도 검사는 선생님 거의 40% 그 최대 명료도 40%에서 말림 현상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말소리 지각이 어렵고 방향 설정도 어렵고. 그래서 편측성 난청과 중추청각 처리장애는 비슷하다라고 선생님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나의 니은에 들어갈 말. 자, 봅시다. 니은에 들어갈 말.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목이 잘 안 풀려서 그래요. 자, 갑니다. 대화 내용 봐요. 최교사. 자, 영호가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밑줄요.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소리예요, 선생님. 순음이 아니고. 그러면 이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에만 밑줄 긋고 여기에 적합한 청각검사, 청력검사를 쓰세요 하면요.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절대 쓰면 안 되는 거. 수능 청력검사 쓰면 안 되지. 수능 청력검사는 검사음이 뭐예요? 순음이잖아. 근데 얘는 뭐라고 해서 지금 말소리를 못 알아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청력검사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해당하는 청력검사 일단은 그 어음 청력검사, 어음 청력검사 안에 어음 청력 역치 어음 명도 검사 다 들어갈 거고 또 하나 더 말소리니까 링의 6개음까지 뽑으셔야죠. 링의 6개음까지. 링의 6개음 6개 음
말소리잖아, 말소리. 어음이잖아요. 어음, 말소리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를 위해서 스피커 볼륨을 주면, 스피커 볼륨을 높여주면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 선생님, 스피커 볼륨을 높인다까지 밑줄요. 선생님이 뭐 해주려는 거예요? 신호대 잡음비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말소리만 높여지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높아져요. 소음도 같이 높아지잖아. 그래서 안 되지. 그죠? 스피커 볼륨을 높여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스피커 볼륨을 높여주면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수능 저거 말소리와 소음이 같이 높아진다는 거에 관점 하나 하고 또 하나 더 관점 불쾌역치 금방 도달한다는 거 관점 하나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뽑아내야 된다고요. 스피커 볼륨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져가요. 무조건 선생님들 머릿속에다가 스피커 볼륨을 높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관점 말소리와 소음이 같이 높아진다 하나 두 번째 불쾌역치에 빨리 도달한다 그렇게 두 개요. 역동 범위가 좁으니까 불쾌역치 빨리 도달하잖아.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요. 그랬더니 문교사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처럼 인공화호나 보청기를 차용한 아이들은 자, 거기 밑줄입니다. 소리가 너무 크면 오히려 귀가 아프다 할 수 있어요. 자, 밑에 청각장애 아동 아이들도 뭐뭐가 일반 애들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럼 니은은 불쾌역치입니다. 니은에 역동범위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역동범위는 일반 애들보다 넓어요, 좁아요? 좁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역동범위는 답이. 불쾌역치만 답이에요. 불쾌역치는 똑같잖아요. 만약에 여기서요, 문교사가 두 번째 줄 소리가 너무 크면 오히려 귀가 아파요. 밑줄 쫙 긋고 여기에 대한 이유를 역동범위 측면에서 불쾌역치 측면에서 따로따로 쓰세요라고 하면 역동범위 측면에서 뭐라고 쓰면 됩니까? 일반 아동보다 역동범위가 좁다. 작다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좁다라고 써야 돼요. 범위가 좁다. 불쾌역치 측면에서 쓰면 일반 아동과 불쾌역치는 동일하다. 무만 이해 가세요? 문제 얼마든지 선생님 두 개로 쪼개져서 질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까요? 했더니 윤교사 인공화호와 연결할 수 있는 FM 보청기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디귿은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길래 인공화호와 연결할 수 있는 FM 보청기 쓰라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제가 답을 여러 개 달아놨는데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꼭 이제는요, 예전에는 그냥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킨다 이것만 써도 답인데 이제는 좀 다르게 써야 될 것 같아. 세 번째 거 보세요. 화자의 말소리만을 증폭해서 들음으로써 신호대 잡음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요거요. 아니면 말소리만 증폭해서 들음으로써 신호대 잡음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저는 이걸로 이제는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킨다.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제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앞에다 뭘 좀 달아야 되는 조건들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처음부터 아싸리 말소리를 증폭시켜서 신호대 잡음비를 높인다. 이렇게 그냥 문장을 잡으라고요. 심플하게. 말소리를 증폭시켜서 신호대 잡음비를 높인다. 이렇게요. 이제는 그렇게 써야 될 문제들이 나올 것 같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대비를 합시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인공화호를 착용한 영어를 위해 특별히 주의할 점 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근데 오른쪽 4번 문제. 자, 주의점을 쓰는데 그냥 쓰지 말고 인공화호 그 외부기기, 내부기기 있잖아요. 그걸 나눠서 쓰라고 지금 문제가 나왔거든. 그러면 선생님들은 얘를 나눠서 써줬으면 좋겠어요. 해설서 보십시오. 해설서 11쪽이요. 해설서 11쪽 외부기기. 해설서 11쪽 왼쪽 외부기기. 마이크로폰은 선생님 무조건 습기를 조심한다. 처리기, 확성기는 무조건 정전기를 조심한다. 헤드셋, 코일과 자석은 무조건 충격을 조심한다. 수신기, 내부기기도 선생님 충격이겠지 엄밀히 따지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습기, 정전기, 충격으로 나눠서 선생님 처음부터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해설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해설서에 편측성 난청 나와 있습니다. 편측성 난청하면 무조건 생긴 크로스 보청기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번에 크로스 보청기 나왔잖아요. 크로스 보청기 반드시 가져오고요. 크로스 보청기는 크게 외부 크로스, 내부 크로스 두 개. 외부 크로스는 단일 크로스, 그리고 저거 바이 크로스 두 가지 구별하셔야 돼요. 단일 크로스, 바이 크로스. 구별할 때 한쪽 귀는 정상, 한쪽 귀는 농. 둘 다 심하다. 이런 관점에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크로스 보청기는 기본적으로 편전성 난청과 비대칭성 난청 두 가지 유형에 적절하다는 거. 자, 그쪽 매니에요. 매니에 크로스 보청기 동그라미 1번 별표 3개 편전성 난청과 비대칭성 난청에 사용한다. 그리고 밑에 외부 크로스 단일 크로스 동그라미 1번의 기억. 좋은 쪽 귀는 정상, 나쁜 쪽 귀는 농 이렇게 잡으라고요. 이렇게 잡고 넘겨서 바이크로스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10쪽 바이크로스 동그라미 2번의 기억. 좋은 귀는 중증, 나쁜 귀는 농 이렇게 잡으라고요. 그리고 내부 보청기 내부 크로스 잡고요. 그리고 각각의 단일과 바이의 장단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FM 보청기 한 번만 읽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읽어주시면서 자, FM 보청기의 장점을 청각장애 학생 입장, 교사 입장에서 각각 정리해 주셔야 되고 단점까지 가야 됩니다. 자, 보청기 사용상의 주의점까지 보시고요. 11쪽에 보면 박스 안에 왼쪽에 음장 FM이라고 있어요. 음장 FM 이렇게 쓰세요. 보편적 설계 관점에서 모든 학생.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정상 청력, 변동성 청력, 인공화우, 편측성 이런 애들한테 다 적합하다. 모든 학생. 음장 FM은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교실이잖아요. 앞쪽에 칠판 쪽에 스피커 2개, 오른쪽 왼쪽 벽 쪽에 스피커 2개, 뒤쪽에 스피커 2개, 뭐 스피커 1개든 2개든 그런 식으로 벽 전체가 스피커로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음장 FM을 사용하면 스피커 볼륨을 높이잖아요. 스피커 볼륨을 높이는 거거든. 그러면 소리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긴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 소음도 그러니까 소리가 높여지니까 말소리도 높여지지만 소음도 같이 올라간다고. 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까지만 선생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갑니다. 3번은 선생님 유아특수 문제예요. 유아특수 문제라서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4번 들어갑니다.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3번 문제 이렇게 답 보시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4번. 자, 봅니다. 자, 통합유치원, 통합의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자, 김 교사가 특수교사인 박 교사에게 발달지체 유아 민기에 대한 자문을 구한 내용이다. 자문 동그라미. 뭘 물어봤네. 자,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1번하고 1번에 선생님 기억과 니은에 맞는 거. 기억과 니은. 그럼 위에 읽어봐야지 뭐. 자, 봅니다. 자, 박 선생님 민기는 대집단 활동 시간 밑줄. 대집단 활동 밀당 시간에서 큰 소리로 울어서 수업을 자주 방해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자, 우선 민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 밑줄.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아보는 방법이 뭡니까? 문제 행동의 기능 평가잖아. 그죠? 그럼 문제 행동의 기능 평가는 그냥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잡으라 그랬죠. 문제 행동 기능 평가는 크게 획득 기능, 회피 기능. 일단 크게 두 가지. 획득 기능 안에서 교사의 관심, 뭐 좋아하는 물건, 감각 자극 이렇게 잡으면 되고, 회피 기능 안에서 관심 회피, 과제 회피, 그리고 감각 자극 회피 이렇게 세 가지 쪼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건데 문제 행동의 기능 평가를 할 때는 무조건 처음부터 그냥 획득 기능, 회피 기능 그렇게만 못을 박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획득 기능의 3가지, 회피 기능의 3가지 들이대서 하라고요. 처음부터 6개로 가면 나중에 선생님 헷갈려, 시험 볼 때. 그러니까 그냥 둘, 회피냐 획득이냐 잡아. 그러고 나서 획득의 셋, 회피의 셋 이렇게 갖다 붙이라고요. 자, 그래서 문제행동의 기능평가를 통해서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얻거나 동그라미 1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얻거나 동그라미 2 자신이 원하는 활동 그리고 동그라미 3 감각을 추구. 그러면 여기요 선생님 봐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얻거나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거나 감각을 추구하는 거. 얘는 획득 기능이에요, 회피 기능이에요? 획득 기능이죠. 획득 기능이잖아요. 자, 근데 그거 외에도 뭐뭐와 뭐뭐를 위해서도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2개만 쓰면 되니까 뭘 쓰면 좋을까 선생님? 지금 원하는 물건이나 활동은 썼어요. 감각 썼어요. 관심 획득이 없네. 교사의 관심 획득. 그러면 관심 끌기, 관심 획득 하나 해서 획득 기능 3가지 채우세요. 그죠? 그리고 니은은 그럼 회피 기능 하나만 쓰지 말고 그냥 회피 기능 3가지 다 쓰세요. 선생님 하나만 쓰면 되지 당연히. 근데 공부잖아. 우리 공부해야 되잖아.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쓰라고요. 회피 기능에 관련된 거. 그래서 해설서 보면요. 밑에 보면 자, 정적 강화를 위한 획득 기능 밑줄, 정적 강화를 위한 획득 기능 3가지. 원하는 물건 활동, 감각 추구, 사회적 관심. 자, 부적 강화를 통한 회피 기능, 어려운 과제, 싫은 활동 회피, 감각 자극 회피, 부정적인 사회적 자극 회피. 그래서 이 3가지에 다 쓰라고 선생님. 회피 기능 3가지, 획득 기능 3가지 다 쓰시라고. 써봐야 돼요. 그냥 머릿속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민기의 우는 행동을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자, 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자, 민기가 우는 행동 대신 손을 들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보세요. 거기 밑줄 우는 행동 대신 손을 들게 하는 방법 이를 가르쳐 보세요까지. 이러한 방법을 무슨 지도라고 합니다. 자, 얘는요, 이 당시 13년도 당시에는 그냥 기능적 의사소통을 써도 답이었어요. 그냥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인데 여기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훈련자 빼버리고 기능적 의사소통을 써도 답이었다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교체 기술까지 생긴 답을 잡으셔야 돼요. 교체 기술 지도까지. 그래서 답을 지금은 선생님, 지금 관점으로 보면 교체 기술을 쓰는 게 답이라고요. 지금 관점으로 보면. 13년도 관점으로 보면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기능적 의사소통 지도 하다 못해서 대체행동 차별 강화까지 답을 줬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요,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교체 기술을 쓰는 게 정확한 답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기에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교체 기술, 교체 기술까지 답이다. 그러면 교체 기술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교체 기술 지도할 때 고려할 점. 그러니까 대체행동 선정 기준, 기능의 동일성, 반응의 효율성, 반응의 인식성, 반응의 수용성, 반응 성공, 반응 환경.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쓰라는 거죠. 이거 중에서도 특히 반응의 효율성 안에서도 또 있습니다. 오른쪽 와보세요. 제 해설서 보십시오. 자, 해설서 문제행동의 기능평가에서 문제행동 기능, 획득 기능, 회피 기능 해서 3가지 있고요. 자,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FCT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자, 여기서 자, 대체행동 선정 기준 혹은 대체행동 선정 기준 그 대체행동 선정 기준 그 대체행동이 기능의 동일성 그리고 자연적 강화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체행동의 선정 기준은 다시 할게요. 자, 기능적 의사소통도 괜찮고요. 대체행동 차별 강화도 괜찮고요. 아무튼 문제행동을 대체하는 그 대체행동은 2가지가 있어야 된다. 기능의 동일성과 자연적 강화군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대체행동을 선정하는 기준은 6가지가 있다. 기능의 동일성, 반응의 효율성, 인식성, 수용성, 성공 환경 6개가 있다.
그 중에서 반응의 효율성의 또 기준은 노력, 결과의 질 강도, 결과 즉각성, 결과 일관성, 그리고 처벌 개연성 5가지가 있다 까지 확장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선생님 반응의 효율성에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한 장 넘기면 처벌의 개연성이죠. 5번째 거. 처벌의 개연성이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처벌의 개연성 저거예요. 내가 그 대체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교체 기술을 했다고 해서 나를 때리지 마세요. 나를 처벌하면 안 됩니다. 그 개념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반응의 효율성 중에서 결과의 즉각성과 결과의 일관성이요. 즉각성은 선생님 시간의 개념입니다. 바로바로 줘야 된다고요. 반응이 바로바로 나타나야 된다고. 일관성은 횟수예요. 횟수. 어쩔 때는 반응하고 어쩔 때는 반응 안 하고 이렇게 따지면 돼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결과의 일관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평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안 된다고요. 우리 그거 있잖아. 가늘강화 계획 중에 선생님 고정은 2번마다 3번마다 4번마다 이거고 변동은 뭐라 그랬어요? 평균이라 그랬잖아. 평균 3번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평균 3번을 적용하는 걸로서 결과의 일관성을 얻으려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시간이랑 평균 개념이랑 같이 연결해 주시라고요. 나중에 문제 뒤에 들어가면 선생님 몇 번 더 다룰 겁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교체기술 지도도 선생님 답으로 잡아 주십시오. 옛날에는 교체기술 지도는 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답으로 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4번까지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들어갑니다. 자, 5번에서 2번하고 아닙니다. 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지원 밑줄입니다. 자, 일단 봅니다. 가에 나타난 선별검사의 오류 종류. 선별검사의 오류 종류 밑줄. 선별검사의 오류 종류는 2가지밖에 없어요, 선생님. 선별에서 나타나는 개념. 위양, 위음. 2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 더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특수교육의 평가 해가지고 해설서 보십시오. 해설서 13쪽 오른쪽 맨 위에 특수교육 평가에서 선별 진단 한 장 넘깁니다. 선별 진단 적격성, 그 다음 프로그램 계획과 배치, 형성평가, 총괄평가. 지금 제목만 읽었어요. 다시. 자, 13쪽, 해설서 13쪽. 위에 보면 특수교육 평가 단계에서 방과후 1, 선별, 밑에 방과후 2, 진단. 한 장 넘겨요. 14쪽. 방과후 3, 적격성, 방과후 4, 프로그램 계획과 배치, 방과후 5, 형성평가, 방과후 6, 총괄평가. 이렇게 6가지가 있다고. 6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6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특히 선별이란 단계에서는 3가지 개념을 잡으라고요. 위양, 일단 2가지 개념. 위양, 위음. 2가지 개념 잡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잡아야 돼요. 위양과 관련해서 의뢰준 중재까지 잡으라고요. 의뢰준 중재. 거기에 선별에서 동그라미 3, 의뢰준 중재 설명이 나 있고, 동그라미 3번의 기억. 의뢰준 중재의 목적은 뭐냐면, 위양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2번째 줄. 위양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거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의뢰준 중재에서 사용하는 교육은 일반교육, 특수교육. 일반교육. 다시요. 선별은 위양과 위음 개념 2개를 잡아라. 그리고 위양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의뢰준 중재가 있다. 까지 잡으라고요. 의뢰준 중재는 일반교육이다. 그렇게까지만 키워드로 잡으세요. 지금 말씀드린 게 선생님 공식입니다. 선별과 관련된 공식, 위양, 위음, 위음과 연결해서 의뢰준 중재. 의뢰준 중재는 위양을 줄이는 목적, 그리고 일반교육. 지금 말씀드린 게 공식이에요. 특수교육 공식입니다. 공부하실 때 선생님, 개념을 쓰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이 있는 건 별거 없어. 위양의 개념, 위음의 개념 쓰라면 쓰겠지. 근데 그거 쓰라고 하면 답이 여러 개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개념이 너무 확장적이고 넓은 것 같은 경우면 어떻게 외운다? 키워드로 외우라고요. 키워드로 묶어서 외우는 게 공식입니다. 그 키워드만 흔들리지 않으면
선생님들 무슨 문제가 나와도 안 흔들린다고요. 그렇게 공식처럼 외워주십시오. 그럼 일단은 선별검사에 나타나는 오류 봅시다. 영유아 검진으로 선별검사 결과 지우의 발달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발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밑줄. 그런데 지우 엄마가 여전히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장애 진단 검사를 받았다. 장애 진단 검사 밑줄. 그랬더니 마지막에 지우는 장애가 있는 걸 밝혀졌다. 지우는 장애가 있는 것을 밝혀졌다. 밑줄. 그러면 아닌 줄 알았는데 장애네? 아닌 줄 알았는데 장애네? 이거잖아요. 장애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장애네. 위음이지. 그죠? 그럼 위음은 위양보다 심각하다고 그랬잖아요. 위음이 심각한 이유가 뭡니까? 제때 적절한 시기에 특수교육을 못 받는다는 거죠. 적절한 시기에 혹은 조기에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자, 답을 보겠습니다. 문제점. 자,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이 심층평가에 의뢰되지 않아서 필요한 특수교육을 조기에 받지 못했다. 이거보다 선생님 세 번째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 편한 대로 선생님 구해서 정리하고 외우십시오.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인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나는요 일단은 그거 내용 읽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것만 보십시오. 뭘 보시냐면 나에서 문제에서요 배치입니다. 배치 동그라미. 배치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기관. 그냥 거기까지 밑줄. 배치 동그라미 적절한 교육기관. 그러니까 이거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저는 줄여서 특수교육법이라고 그래요. 선생님들은 장특법 하는데 장특법 선생님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특수교육법이 적절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교육법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선생님들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굉장히 오해하시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요. 장애에 초점 맞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학습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 다 보면 학습 지원에 관련된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법이라 해주시고요. 자, 특수교육법에서 배치. 자, 얘는요, 유아특수와 초등이랑 중등생님하고 선생님 다릅니다. 초등하고 중등생님들은 무조건 특수교육법과 관련된 배치는 세 군데밖에 없잖아.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 특수학교. 요 세 가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아랑 다르다고요. 유아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초등이랑 중등생들은 무조건 배치와 관련해서는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 특수학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자, 교원의 자격. 자, 유아니까 이런 건 문제 나왔어요. 유아는 선생님 유아 거 보시고요. 초등하고 중등생님들은 답 보세요, 답. 자, 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특수교육 교원이란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초등이랑 중등생들은 요거 눈에 익히세요.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입니다. 만약에 구멍을 뚫으면 저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구멍을 뚫으려면 특수학교에다 구멍 뚫겠어요. 선생님들 그러면 실수합니다. 특수학교라는 단어 잘 못 떠올려요. 그 농담이 아니고 선생님들 그 자격증 보시면요. 선생님들이 이종이죠. 이종 자격증 보면 특수학교 어쩌고 저쩌고 돼 있어요. 특수학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꼭요. 특수학교라는 용어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에 특수교육 진단, 평가, 선별 진단 관련된 거 내용 쪽 한번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14쪽에 보면 진단평가 영역 해가지고 검사도구 쭉 떴잖아요. 검사도구 쭉 떴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 하나 더 질문 던질게. 여기에요. 진단평가 영역에서 언급되지 않은 장애 영역이 하나 있어요. 언급되지 않은 장애 영역. 건강장애 없잖아. 그럼 건강장애는 어떻게 해요? 건강장애는 진단평가 영역 없어요. 뭘로만 판단한다? 진단서로만 판단해요. 진단서. 어떤 사람은 뭐 장애인 수첩, 장애인 증명증 이런 얘기하는데 약간 제가 격한 표현을 하면요. 멍청한 놈들이에요.
그는 특수교육을 제대로 모르고 건강장애 개념을 모르는 강사가 그런 소리예요. 건강장애가 무슨 장애입니까? 장애 영역 아니잖아. 진단평 건강장애라는 장애 영역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우리가 선생님 편의상 만들어낸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개념이에요. 조작적 정의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건강장애가 어떻게 장애인 증명증이 있고 장애인 수첩이 있냐고. 장애인 증명과 장애인 수첩이 있었으면 진단평가 영역을 돌렸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건강장애는 무조건 진단서입니다. 진단서. 무조건 진단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건강장애는 장애인증이 없다니까, 건강장애라는 영역이 없다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영역을 결정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왜? 그래서 의사가 땅땅땅 하고 하잖아, 선생님.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나온 김에. 자, 건강장애는 무조건 진단서로 판단한다, 결정한다. 그럼 진단서를 가지고, 자, 진단서를 가지고 어느 기관에서 얘는 건강장애입니다라고 땅땅땅 합니까? 어렵죠? 객관식으로 내볼게. 1. 특수교육지원센터. 2. 해당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아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맞나? 해당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해당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1번, 2번. 50%. 2번이에요, 2번. 왠지 아세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뭐예요? 진단평가 하잖아, 이 사람들아. 참말로. 진단평가 돌린다니.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뭘 해요? 학생을 받아가지고 진단평가 돌리잖아. 그러면 진단평가를 맞는 이 진단검사 도구를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건강장애는 진단평가 도구가 없다며. 그러니까 진단서만 가지고 누구한테 주면 돼? 해당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다 주면 거기서 땅땅땅 해서 건강장애입니다 라고 때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나온 김에 그럼 그 진단서에는 뭐라고 써 있어야 될까요? 뭐 12주 이상 어쩌고 저쩌고 써 있어야 돼요. 진단서는 대로 주수를 끊거든. 12주가 몇 개월이에요? 3주잖아요. 일주에 4개월이잖아. 저기 한 1개월에 4주잖아. 3, 4, 12, 12주. 그러니까 12주 이상의 뭐 요양과 뭐 어쩌고저쩌고가 써 있어야 된다고. 자, 그렇게까지만 확장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잠시 쉬었다가 6번부터 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